2022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잖아. 이거를 뭐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에 대장동 관련 검증 보도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당시 검사 윤석열이 덮어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니까 그리고 대장동 대선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윤석열의 검찰이 나서서 허위 사실에 의한 윤석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기소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기자분들을 기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얘기잖아요. 네. 지금 2026년이고 지금 와서 보면 다시 당신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에 부합해. 심지어 사실에 부합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어떻게 포괄적인 수사를 했는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깔끔하죠? 네, 네. 당시 부산 202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실에서 마련한 자료를 좀 활용할게요. 네네. 네. 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윤석열 공소장 보여주세요. 자, 맞지? 예. 공소장. 검사 윤석열은 아래와 같이 공소 제기한다. 맞지? 네. 됐죠. 자,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름이 이강길입니다. 이강길. 좀 적어주세요. 이강길.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조우형이야. 네. 조우형. 조우영. 근데 이 이강길은 조우형에게 10억을 찔러줘. 그런 다음에 야 부실하게 좀 대출 좀 받아줘. 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이강길은. 필요하니까. 네. 왜냐면 초기 사업자니까 네.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대출 알선을 받아요. 조우영한테. 자, 그러면은 요 상황만 봐봐. 그럼 이강길, 조우영 다 범죄자잖아. 네. 맞지? 예. 이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오늘날의 대장동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맞죠? 네. 근데 실제로 2021년 4월 초만 해도 서울초. 당시 검사 윤석열은 야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네. 그래서 브로커 조우영을 출국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 2011년 4월 출국 금지 요청 조우형 중수 이과장 윤석열. 4월 19일에. 깔끔하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 진행됐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11년 4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나타납니다.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 여기서 김만배 이름이 나와요. 오케이. 김만배가요. 검사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법조 출입이니까.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도 많이 알 거 아니야. 네. 김만배가 이 브로커 조우영에게 담당 검사 윤석열의 최측근 변호사 누구야? 특검 같이 했던 사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를 딱 해줘 버립니다. 뭔지 알겠지?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김만배가. 예.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우영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훗날 검찰에서 이렇게 다 진술을 했어요. 소개해 주세요. 조우영 참고인 진술 조서. 제가 2011년 4월, 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 출석하기 전에는 박영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수사 협조하는 걸로 결정했고 박영수 변호사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만배가 저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맞지? 이것도 확인됐지? 네. 자, 조우영은 윤석열 최측근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수사가 딱 무마가 돼버리는 거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가 2026년 3월에 법정에 나와서 관련 증언을 합니다. 네. 서로 입을 맞춘다거나 그런 정도 하다 보니까 조우영 입에서 차 한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었고 확인을 내가 남욱과 정영학한테 또다시 했다. 그랬더니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됐다는 정도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조우영의 사촌형 이철수 씨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받고 난 다음에 패닉 상태로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나왔다고. 박영수 변호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안 물어보더라 이러는 거야.
조우영이 커피를 마셨네 안 마셨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조사의 편리를 봐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 포인트. 됐죠. 이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야. 그 당시에. 뭐가 문제야? 문제 없지. 네. 그 윤석열이 그 수사 무마한 게 문제지. 그렇죠. 김승원 의원님 나와주세요. 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대장동 사업건도 두 번째 대출 규모이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까 조우영 그 얘기 보듯이 처음 조사 받으러 갔을 때는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세게 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맛이 가갖고 이게 어떡하냐 했는데 박영수를 선임하고 가서 커피 한 잔 가볍게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때는 진짜 부드럽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 와. 그래서 조우영도 살고 이강길 씨도 살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소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실제로. 안 이 대목은 됐고. 진짜 공교롭게 제가 증언할 부분이 좀 있는데 있어. 김승원은 우리 집 와봤잖아요. 네. 네? 그 동네에 양지 조우영도 타운하우스. 살았고 아,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회장인 박연호 씨도 거기 살았어요. 그 박연호 씨의 부인이 조우영하고 인척 관계예요. 잠깐만 누구요? 부산저축은행 회장인 네. 박연호 씨의 부인이 회장 부인. 조우영 씨하고 인척 관계라고. 둘이 친척 사촌 누나라고 불렀어. 박연호 씨. 그 저는 그 사람들을 저기 2006년부터 알고 지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아, 알고 지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 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날 조우영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박영수 변호사를 아냐는 거야. 네. 오. 아니 그래서 내가 박영수 변호사를 또 알았거든. 그 중수부장했던 박영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대. 오. 그 박영수를 네가 어떻게 알고 물어보는 거냐 그랬더니 오. 골치 아픈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을 하는데 선임하라고 오, 대박. 수임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나한테 검증을 받고 싶어서 온 아하. 거야. 오. 수임료를 1억 이상 달라고 하니까 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 사기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네. 변호사니까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건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중수부 사건이래.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라면 박영수를 추천하는 게 그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울 거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통상 그렇게 요구한다. 걔들의 생태계에서 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내 동네에서 봤을 거 아니야 또.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 잘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죠 조우영 씨가. 공범이네? 도와줬네. 공범이네? 아 내가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와. 아니 그럼 그 2011년도네요. 그때 일이야. 그 2011 년이야. 그러고서 잊고 살았는데 저 일이 터질 때 초반에 네. 조우영이 등장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저 변호사가 박영수였나 그러면 그걸 봤더니 박영수인 거야. 와, 대박 사건이야. 진짜 야, 황당했어요. 저 아다리가 맞나? 근데 정말 아기가 맞아. 조우영 씨가 박영수한테 1억 6천을 줬습니다. 1억 6천. 와. 네. 착수금 5천, 성공보수금 뭐 1억 천에서. 사실은 엄청 싸게 먹힌 겁니다. 억대를 달라고 했던 말이랑도 네. 아다리가 그렇지. 맞네요. 네. 와, 이 말이 되는 나라냐는 거야. 야. 아니, 이거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놈들 풀어주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이 활기를 칠 수 있었던 그러네. 건데 이거를 보도를 한 거야 그냥 이분은. 뭐가 문제야 뭐가. 그러네. 근데 최홍이 한 가지만 네. 더. 그 이강길 조우영이 어쨌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대장동 땅에다가 묻어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니 뭐니 해서 네. 그 돈이 사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게 회수가 돼서 맞아요. 그 피해자들한테 갔을 텐데 네. 그걸 안 해갖고 지금 그들이 누린 이익이라든가 또 부산저축은행 살리느냐고 들어간 혈세가 어제 봉지욱 기자께서 얘기했지만 5천억입니다. 5천억. 와. 윤석열이가 대장동 부실대출, 불법대출 묻어둠으로써 와. 거기에 추가 투입된 그렇죠. 혈세가 뭐 총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한 그 겁니다. 조우영이 대장동 말하자면 그 천화동인의 주주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이잖아요. 육호, 네, 예, 육호. 6호에 네. 그것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네 그 개발업자가 조우영이었거든. 그래서 거기 살았던 화이트하우스 거거든요. 거기. 예. 근데 그거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프로젝트 하냐 너네 그랬더니 대장동을 할 거라고 했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무슨 돈으로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부산저축은행 자금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는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였어. 와. 근데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내가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이 어디냐? 그때 성남에 있대 대장동이.
성남에 대장동이라는 데가 있으면 그럼 뭐 소장동도 있냐? 내가 그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거든. 그랬더니 기억이 있나 보네. 그 그린벨트 지역이 거기가 풀려가지고 거기 대장동이 되게 좋은 데가 있어서 와. 그때 무슨 저기 신세계 저기 회장 정용진 씨도 뭐 거기다가 집을 짓고 뭐 그렇게 앞으로 뜨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때 태어나서 대장동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거든. 와. 그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분은 진짜 검찰계의 포레스트 검프야.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잖아.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윤석열이라고는 정말 진짜 알겠네. 윤석열이 사건은 다 들어가 있어. 재밌다. 고발사주 들어가 있지, 도이치모터스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양평만 못 가봤네. 와, 재밌네. 자, 너무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잘된 보도야. 그럼요. 이거 상 받아야 되는 보도야. 사실 대선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윤석열의 검찰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뉴스타파 기자들 그리고 뭐 봉지욱 뭐 이름도 이상한 봉지욱 요런 기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꾸민 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 2023년 2월 윤석열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으로 잡아놓으려고 했으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기서 꺾여버립니다. 그러자 윤석열의 검찰은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대장동도 계속 더 살리면서 이 건을 이재명하고 봉지욱이라든지 뉴스타파 이런 기자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의한 걸로 모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 프레임으로 여론 형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힘을 더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남의 사건 같아요.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데. 아니 내가 제일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여기 앵커 아니 앵커께서 아니 제가 종종 이제 이 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연락을 받는데 앞으로 대신 나가시고 아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중간중간 말씀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뵈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표정이 너무 재밌 그런 일이 있었어. 듣게 되네요. 들어올 부분이 또 맞아요, 있을 맞아요. 겁니다. 네. 됐죠.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얼마나 이제 검찰이 폭력적으로 요거를 이제 수사를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묶어가지고. 예. 먼저 202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 대응 TF 같은 게 있었어. 네.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김우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듣죠? 네, 처음. 김우철이라는 사람도 이 명예훼손 사건에 엮어가지고 검찰이 엄청나게 괴롭혔어. 나는 이거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이거를 꼭 봐야 돼. 왜냐?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야. 김우철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잖아, 김우철. 걸리면 그냥 이렇게 박살 나는 거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진학님, 조우영, 이철수 이런 분들을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핸드폰에 있는 한 9,000명 그 사람들 통신내역 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내역 조회했어요. 내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재수 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내역 조회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제가 2년 동안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도주하고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가 아파트에다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뭐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무혐의 받았어.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근데 듣는데 소름 끼치는데 진짜. 진짜 눈물 납니다 저는. 저 김우철 위원님은 당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 국회에서 저 분야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산전수전 겪으신 분이에요. 전문위원으로. 저는 저 양반 보복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제가 변호사 시절에 무슨 이명박 대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갖고 있잖아요. 변호사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입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그런 거 내가 되게 저분한테 전달했거든. 그러니까 검찰의 약점, 검찰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 천착을 해오신 분인데 보복성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마 저도 이제 저분을 알고 지낸 20년이 넘었는데 저분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럼.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당직자로만 일을 하셨지만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 때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이런 걸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탈주점을 부려하는 분일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검찰하고 특히나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마 이분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검찰이 매우 아마 흥분하고 좋아했을 걸로 그렇죠. 저는 추정이 되고 드디어 잡을 수 있다. 네, 드디어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런 일을 당하신 거죠. 저는 이거 어제 그 자리 아니었으면 또 아예 모르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우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위원에게 검사들이 이재명, 송영길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그렇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두시고 또 수사할 때도 계속 이재명, 송영길 불어라. 다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풀어주질 않은 거죠. 네. 계속 출국 금지 시켜놓고. 저분처럼 봉지욱 기자, 한상진 기자도 어떻게 당했는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긴데 이게 좀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내가 저런 거 당하면 참 진짜 너무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정말.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건에서는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서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리고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고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영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자, 요거는 좀 충분히네. 의원님이 좀 부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봉지욱 기자는 뭐 불법 압수수색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녹취서를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좀 부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을 강제로 쳐들어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 학교 딸아이 데려다 준 것 때문에 와이프랑 얘기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네. 탁 하고 잡아갖고 문을 못 닫게끔. 영장 그다음에 없이. 예, 영장 없이 검찰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료 화면 혹시 첫 번째 거 봉지욱 압수수색 영장 기가. 이 보시면 법원에서 다 사선입니다. 다 그어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가 이거 하지 마. 딱 하나 살려둔 거 저건데 저거 다 사선 그어진 것들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을 다 해갔다는 거고요. 기각시킨 것도 자료를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명예훼손 이게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범죄 자료는 다 보도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압수수색을. 그게 본질이야.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강백 씨는 대장동 수사를 윤석열이 덮었는지 그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네, 지금 네. 의원님 말씀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봉지욱 기자가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영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내용이 똑같아요. 가에서 사까지 항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바항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판사가 다 지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영장 제시도 없이 문 막고 예, 했다는 거 이제 제일 크고요. 신분증만 보여줬다. 예, 그리고 이 봉지욱 기자 휴대폰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열었어요. 근데 실리콘 골무를 가지고 와서 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묵묵무답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장을 보면 집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집에서 압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기기예요. 그리고 USB 저장 장치 요것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 노트북은 못 열어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이제 버려놓은 노트북들도 네. 있잖아요. 집집마다 네. 서너 개를 가져다가 전원을 키워서 전원 안 켜지면 아예 열어가지고 외장하드 꺼내가지고 물려서 열람을 다 하고 와. 저희 집에서는 이메일 검색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가 쓰던 노트북 잠깐 빌려서 이메일을 봤는데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메일 2,100개가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을 했어요. 와. 사진 다 확인하고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 영장을 komkom이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걸 알아서 제가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놓은 상태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수해서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봉지욱 기자나 저희 집에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서 휴대폰 정도만 뺏긴 거 그건 이제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고 저는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검사가 그러면 몰라서 영장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 압수수색을 실수로 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모여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당연하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늘상 하던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되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기고 갈 수 있으니까 일반분들 아마 모르니까.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봉지욱 기자 집에는 8명, 저희 집에 6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집에 저 혼자 있는데 6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6명이 갑자기 이렇게 쫙 흩어지듯이 헤쳐모여 하듯이 집안에 있는 온갖 곳으로 쫙 헤쳐모여서 그냥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그나마 뒤늦게라도 와서 그건 2명이잖아요. 2명이서 6명 어떻게 쫓아다녀요? 못 쫓아다니죠. 봉지욱 기자는 저희가 변호사를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타파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선임해놓은 변호사가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봉지욱 기자 집은 봉지욱 기자 혼자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뭐 휴대폰이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뉴스타파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고 이건 그냥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온 불법 수사의 그냥 관행과 습관들이 그냥 이번 기회에 터져나온 거기 때문에 잘 됐다. 끝 보자. 끝 봐야 돼. 네, 끝 보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신앙님, 조우영, 이철수 이런 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전화번호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6번 받았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2년간 6번이나 조사하고 아까 새벽 6시까지 그러는데 저도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통신내역조회 서영교 위원장님 뭐 통신내역조회 당했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핸드폰에 있는 한 9천 명 그 사람들 통신내역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내역조회했어요. 제가 저 2년 동안 저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그 제가 무슨 도주하고 그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가 집에 아파트에다가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뭐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검사가 형사상의 책임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까 뭐 국힘당 의원님들이 뭐 가족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무슨 하소연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방지가 돼야 됩니다. 형사소송법도 개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혐의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저 무혐의 받았다 다 합니까?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우영 씨 왔었지만은 조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단 하나의 증거도 안 나왔어요. 네. 제가 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들으세요. 예. 아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한 말씀만 좀.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요 사연이 뭐 여야의 정치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런 여야 과정 속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좀 들어보세요. 예. 김우철 참고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미안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국힘당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조사받으면요. 검사가 이미 질문 답변지를 책처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검사님한테 이 질문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새벽 한 4시나 5시 돼가지고 그 이제 인쇄를 해서 그걸 줍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참석하에 그 조서를 다 보면 이재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할 때는 이재명 물어서 내가 그거는 관계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알았다 해놓고는 왜 이 서류에는 다시 썼느냐 이거 지워달라 이러면요 이거 어디 등록돼서 절대 지울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거 삭제 줄 긋고 지장 찍어라 이럽니다. 이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선진화된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고치라고 제가 오늘 지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선거 끝나면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직자들이 전부 다 검사한테 가 사전에 조사받고 당무 집행해야 됩니까? 저는 엄연히 민주당 당직자고 제가 대외적으로 윤석열 명예훼손한 사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훼손했는 게 있으면 첫날 조사에서 이미 저는 유죄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국힘당 그러면 당직자는 선거 끝나고 조사받습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는 이제 수사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제가 알게 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김만배 씨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아마 그분의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아마 농산물을 김만배 씨에게 고맙다고 보냈던 것 같고 김만배 씨가 반복해서 받는 그 과일 상자가 미안해서 과일값을 좀 챙겨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걸 이 분과 김만배가 작당 모의를 한 하나의 증거처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김만배와 작당부의를 한 것처럼 수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기록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끼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분께서요.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아니 저는 죄송하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수사입니까? 아니면 일가족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테러입니까?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자행된 잔혹한 압수수색.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기자의 디지털 정보를 8시간 동안 탈탈 털어보았지만 결국 범죄 혐의 하나 입증하지 못했죠. 권력을 등에 업은 검찰의 폭주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디까지 흔들어대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